동학랑과 가보개혁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가겠는데요. 고종의 가장 그 문제는 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세계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보통 저 나라가 문제겠구나. 근데 이제 청나라의 개입을 그러니까 이제 원세계 뭐 이런 녀석들이 와가지고 개입할 때인데 네네. 그때 그 개입을 피하려고 러시아 쪽으로 붙은 거. 그게 참 문제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도 조선이 자기 건데 네. 이게 그 일본이고 뭐 러시아고 다 와서 이제 그러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한국에서 안 뺏기려고 더 깊이 개입을 하는 거라. 네. 근데 거기에서 고종은 또는 민비는 이거 중국한테 깔려 살기도 힘드니까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붙은 거죠. 그게 이제 대실책이지. 네. 그래서 조선 멸망기에 조선 왕은 이미 주권국의 왕이 아니었다. 주권국도 아니고. 네. 저게 뭐 민족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편히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그 신변을 가장 잘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고서. 이제 어떤 하나의 기류가 갑신정변으로 좀 이걸 이렇게 뭔가 좀 그러니까 이제 전환해보자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갑신정변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젊은 세력들이 네. 이제 저 사람들은 그래도 개화파라. 이제 조선시대식으로는 이게 나라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화 사상을 받아들이고 근데 저 사람들의 한계는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네 그 국민들의 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힘을 빌린 거라. 네. 그래서 결국은 며칠 있다가 실패하고 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1884년에 뭐 우정국 사건이라는 사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권력을 며칠 동안 3.1천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발표한 그 개혁안들이 보면은 그래도 조선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네. 그 계기가 돼요. 저기 이제 14개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한 몇십 개가 더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김옥균이 이제 일본으로 도망을 간다고 저거 이제 실패하면서 네. 그때 가서 이제 그 일기를 써요. 일기. 그 일기에 나와 있는 그 14가지 그 국가 개혁안이라. 네. 근데 저거 보면은 뭐 그래도 현대 국가로 변화하는 그런 그 야망, 욕망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의 문제는 그것을 자기네들 힘으로 못하고 또 다른 외국의 힘을 빌렸다는 거라. 이렇게 이제 민족주의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 개혁을 해보려는 이런 안을 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정치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네. 개혁을 하려면 왕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반역이라. 근데 이제 쫓아내는데 그 이쪽 왕은 그 일본 편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었지. 그런데 민비도 중국 쪽이고. 네. 그런데 그 김옥균이는 일본 쪽이니까 결국 일본과 중국의 싸움을 한반도에 투영한 것이 민비 세력하고 김옥균 세력하고 싸움이 일본하고 중국의 싸움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대리전 같은 뭐 대리전한 그런 거지. 느낌이네요. 대원군은 중국이 막 활용하는 거예요. 일본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 젊은 이 세력들이 이렇게 개혁을 주장했지만, 그렇죠. 예, 번번이 이제 김옥균 실패를 했었던. 우리 역사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저 이름이 언제 내가 들어본 이름 같아라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일본군의 철수로 북묘에 쫓겨가 있던 박용호, 홍용식을 비롯 개화파를 따르던 7명의 사관생도가 고종의 눈앞에서 타살되었다. 근데 김옥균 등은 겨우 탈출하여 일병을 네. 따라 일본 공사관으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일본 공사관에 있는 그 공사관 네.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저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스토리를 얼마나 그 비통한가. 그러네요. 이런 죽일 놈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망령으로. 그래서 일본을 갔는데 네. 일본 가서도 조선에서는 또 걔네들을 죽이려고 애를 쓴 거라 자객을 보내고 그 일본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명목으로 저 동경 앞바다에 있는 이상한 섬에 보내는 거 귀향이지 그러니까. 그러다 심지어는 조선 측에서 자꾸 죽이려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저쪽 끝에 북해도라고 있어요. 그 아주 추운데 홋카이도 네. 글로 보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귀향이지. 그러다 귀찮으니까 그 일본 관리가 김옥균한테 차라리 중국 가가지고 이홍장하고 직접談판을 하라. 그래서 중국으로 보내는데 중국에 도착하는 날 죽지. 조선에서 이제 그 첩자가 따라가가지고 호텔에서 죽인다고. 네, 암살당하는군요. 우리가 일본의 나라가 병합됐잖아. 네. 고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일본의 귀족으로 편입이 돼.
그 일본의 왕족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네. 월급 받고 살아요. 융숭한 돈을 받고 살았다고. 그걸 왕공족이라고. 저도 사실 예전에 그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보고 약간 반일적인 성격이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이제 이 왕조가 어떻게 됐는지 보다가 나라는 자기 받은 거 없어졌는데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족은 다 월급 일본 귀족 월급을 다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살았어요. 예. 자기 수명을 다 누렸다고. 예. 참 그런 거 볼 때도 그래서 아 우리가 역사를 그 진짜 이상하게 배웠구나. 일본은 계속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라. 네. 한반도는 내가 갖는다. 네. 네, 모든 사건들을 다 그렇게 계획하에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한국에서 일이 터질 때마다 이제 그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계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동학난이 터졌는데 네. 이게 정부가 동학난을 막을 능력이 없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민비 쪽에서 고종 쪽에서 중국군을 불러오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은 일본한테 쫓겨났는데 둘 다 나가자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꼰수가 좋아. 네. 그래서 청나라가 온단 말이야. 청나라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지 않아도 쫓겨났는데 조선이 예. 부르네 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서로 나가기로 했는데 너가 왜 와? 그래서 일본도 그렇겠네요. 오고. 너희는 왜 그렇지. 이게 약속 어기고 들어오냐? 너는 왜 약속 어기고 들어와? 예. 그러니까 그게 1884년인데 네. 그다음에 10년 걸린 거예요. 1894년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가 우리나라가 그냥 계속 망해가는데 네. 그 망해가는 얘기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대 사령관, 그러니까 농민군들이 무슨 무기 가지고 덤볐겠어요. 뭐 곡괭이 뭐 곡괭이하고 그런 걸로 하지 낫이란 말이야. 예.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군대는 기관총도 있었어요. 근데도 못 막았던 건가요? 근데 사령관이 너무 바보 같은 놈이야. 예. 그 진화군 사령관 지금 말로 하면은 양호 초토사. 양호라는 게 그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양호겠지. 호남 네. 초토사. 거기를 박살내는 총사령관으로 간 놈이 누구냐? 간 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손조를 그렇게 얘기하면 간 사람이 민비를 업고서 도망간 사람이야. 이모군란때. 홍 어쩌고 아니. 홍제의.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이 벼락 출세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홍제의가 그 이제 왕의 근위병이니까 기껏해야 뭐 중위 대위 아니겠어요. 솔직히 장교는 장교예요. 네. 이게 우리 누이 홍상군이요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모군란이 82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분노한 99군대가 막 여자들 막 잡고 민비가 어딨냐 그랬는데 민비를 잡은 거야. 야 민비가 어딨어 그랬더니 그때 그 재치 있게 뭐 그 재치는 부렸어요. 홍제의라는 사람이 이거 우리 누이 홍상군이요 그러고서 업고서 궁전을 빠져나가서 민비가 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벼락 출세라. 네.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그러니까 진화군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갔는데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을 전혀 막을 능력이 없어. 그게 없는 거예요. 실력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계급이 벼락으로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못 막는 거라. 못 막으면서 못 막으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계속 서울에다 편지 쓰는 거야. 이게 진압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군대가 와야 된다. 지금처럼 뭐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거 큰일 났네 하고서 무서워서 중국 군대를 불러들이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국제법적인 얘기인데 예. 일본에 있다가 중국으로 와서 죽었단 말이야. 네. 그 일본은 누구한테 시비를 걸겠어요. 김옥균이는 일본으로 망명한 사람이니까 우리에 관할 건인데 왜 니네가 죽이느냐가 되는 거예요. 네가 왜 책임지라고. 중국에서 죽냐 이렇게 그렇지. 해서. 그래서 그 지금도 예. 예를 들어서 그 외국 정부가 자기 나라와 있는 외국 사람을 죽일 때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관할권 문제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김옥균을 일본이 사실은 뭐 이렇게 중대한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옥균은 일본의 망명직인 인물이므로 일본이 이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네. 근데 김옥균의 암살 및 처형은 일본의 권위와 이해에 관계되는 바 크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주권이 너희한테 무시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거라. 네. 그리고 청나라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상하이에서 죽었으니까. 예. 근데 죽인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 네. 그런데 그냥 일본 정부랑은 협의도 없이 그 시체를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시체를 보냈는데 고종 정부가 얼마나 잔인하게 했냐면 죽은 사람 목을 잘랐어. 목을 잘라가지고 그거는 창끝에다가 해가지고 걸어놓고 네. 시장에다가 그리고 저작거리. 팔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전국 각지에다가 이 반역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거기서 분노심을 느끼면서 핑계를 댄 거지. 네. 그 사람은 일본에 망명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주권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청나라가 그걸 죽여놓고 한국으로 보낸 거, 조선으로 보낸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네. 이제 일본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종우가 쏘는 장면. 근데 김옥규는 그래도 완전히 서구화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림이라도. 네. 그 홍종우가 일본서부터 같이 따라갔대요 뒤를. 암살하려고. 암살하려고. 총으로 쏴서 죽였으니까. 네. 그리고 저기 김옥균 목 걸리는 거 봐라. 잔인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몸을 잘라가지고 예. 또 뭐 이걸 전국에다가 그 당시에 그런 수준의 나라예요. 이게 별로 이렇게 오래된 것도 150년밖에 안 된 얘기 아니에요. 저것도 보면은 우리 그 대학교 다닐 때 나보다 1년 선배 한 분이 나는 2학기일 때 그분은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분의 석사 논문 제목이 동학 농민 운동의 혁명성에 관한 연구. 그 혁명이라는 거는 국가를 엎어치는 걸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동학농민 운동이라는 말도 썼는데 이게 그냥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세상을 바꿔놓으려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라는 그거를 이제 정치학적으로 규명을 하는 예. 그런 논문을 써서 내가 이제 그분한테 옛날 얘기 듣듯이 옆에서 듣고 그랬었지. 저 일어나는 사건들. 그래서 아주 호기롭게 이 시작을 했던 거죠. 처음에 동학농민 그러니까 운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은 물론이거니와 도지사,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이제 감사지 감사 이런 사람들을 보통 시민들이 못 죽여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도덕 논리가 있었다고. 네. 그런데 이 전봉준 이 동학농민운동은 네. 아예 죽여버리는 가서 잡아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은 첫 봉기에서부터 수령을 죽이고 전주까지 치고 올라간다고 하는 등 기존의 농민봉기와 그 시작이 크게 달랐다. 예. 그래서 혁명이 되는 거예요. 저 한마디로. 그리고 탄약고를 이제 변기창을 농민들이 공격을 하고 그러면 반란이 되는 거죠. 곡괭이만 가지고 맨 처음에 덤볐다가 네. 창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창과 칼을. 여기서부터 약간 동학 란적인 그래서부터 성격이 이제 난이 되는 거고 네. 전쟁이 되는 거죠. 저기서 이제 전쟁이라는 용어는 쓰기가 좀 곤란한 거가 이제 동학군이 자기가 정치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때는 전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동학이 나라를 하나 건설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 홍수전이 태평천국이라는 네네. 나라를 만들었거든. 그건 전쟁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생겼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안 갔었죠. 그래도 나름 어떤 자신들만의 룰을 갖고서 그 조직은 있었어. 네. 그러니까 정부는 안 만들었는데 조직도 있었고 강령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말라.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충효를 온전히 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 지금 왕이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외적과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거룩한 길을 밝힌다. 그 외적과 오랑캐.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거라. 네.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하여 권귀들을 진멸할. 권귀가 뭔지 아시죠? 권귀. 권력을 가진 귀족들. 네. 권귀. 권귀. 권력을 가진 귀족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네.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게 혁명이죠, 그죠? 예. 이 사건을 역사학자들 뭐 전문가들이 동학 농민 혁명으로 정리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론이 분분한데 네. 동학 농민 혁명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박사님 저는 참 이런 게 사실은 조금 그럴 것 같은 부분이 2004년에 지금 저기 보니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게 제정되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 이름을 혁명으로 네. 규정을 한 거지. 근데 지금 1800년대의 사안인데 특별법으로 막 하는 것도 참 아유 이게 이 얘기가 최근에도 몇 번 나오거든요. 동학농민특별법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그 역사를 그러니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특별한 그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네. 또 저기 있던 사람들이 그 자기 이익을 이제 뭐 자기 그때 뭐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조선은 아니거든. 예.
좀 이런 거 보면은 참 이렇게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정립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개념 같은 게? 역사를 이제 예. 우리의 역사를 저 사건을 이제 올바르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완전히 또 뭐 다르게 보고 북한에서는 이순신 이런 사람 다 아주 낮게 봐요. 그 귀족이고 부르주아고. 그럼 누구를 좀 치나요? 조선.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서는 농민 혁명한 사람은 높게 치겠지. 아, 동학농민 이런 거. 그 홍경훈이는 그래도 민비랑 운명을 같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최후에 대해서 기록들이 지금 다 다른 거죠. 예. 뭐 총에 맞아주고 우리나라 기록이 뭐 물론 그런 그 와중의 기록이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100년밖에 안 된 얘기인데 읽어보면 다 달라. 뭐 죽은 모습도 다르고 민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홍경훈이 어떻게 죽었는지 토마스 목사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다 달라요. 그 책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도 그래도 청나라도 이제 양무운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양무운동이라는 게 서양 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청나라도 그 나름대로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청나라야. 우리 그때 한번 맨 처음에 그 세계사 할 때 청나라가 1800년대 초반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고 산업혁명 된 다음에 영국이 청나라를 앞서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저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돈이 있어가지고 서양의 무기를 샀어요. 사가지고 뭐 그런 대로 일본보다 못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제 저 무기를 가지고 이제 온 거지. 보세요. 그 포도 있고 포 쏘는 것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좀 청나라가 한창 그래도 힘이 청나라가 아직까지는 보니까 아산만으로 온 거예요. 배 타고. 그래서 청나라 아산만이 지금 아산 거기에요. 글로 청나라고 충남 오고. 아산에. 당진 바로 앞이지. 아 마침 또 당진 그 야당 대표가 쉐쉐한데. 쉐쉐한데 당진 그 바로 옆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오니까. 일본한테 통보를 해주고. 일본한테 통보를 하는 거지. 통보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어디야 그 동학군은 일본은 싫어해. 근데 우리가 더 난리를 치다 보면은 일본이 개입할 것 같아가지고 난리치는 일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동학에 일본이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뭐 이미 청나라가 오는데 왜 안 오겠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동학혁명군이 휴전을 했다가 다시 또 전투를 일으키는데 일본군한테 당하는 거지. 홍제이가 진압을 못했는데 일본군이 진압을 한 거예요. 동학농민을.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역사죠, 그죠? 동학난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장군은 진압을 못했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일본 군대도 같이 와야 됐고 그 당시에 그 구조상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일본군이 올까봐 동학군은 잠시 휴전을 하고. 이제 안 싸우기로 했는데 일본군은 뭐 무조건 중국이 왔으니까 오는 거죠. 그래놓고 일본군한테 동학군이 이제 마지막으로 진압당하는. 그리고 거기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하고 같이 섞였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전쟁. 그게 청일전쟁. 그렇게 다시 또 이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청일전쟁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더 자세히 할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이제 정봉준의 이 최후가 이제 정봉준 잡혀가서 죽죠. 나오는 거네요. 그 조그매가지고 녹두 장군이라고 녹두가 조그맣잖아요. 요거. 그 녹두 장군이라고 이제 별명도 붙었는데 저 사람이 그 뭐 서울로 끌려가는 거 이렇게 그 그림도 나오고 그러죠. 서울로 끌려가는 거라. 그리고 전봉준 동장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저 종로 가면은 앉아 있는 동장이 있어요. 본 것 같습니다. 설인동 영풍문고 앞에 있어요. 나도 지나가다가 이 동상 저게 이제 그 뭐냐 저걸 뭐를 그렸냐면 그 잡혀갈 때 앉은 좌석 그걸 한 것 같아요. 저거 이제 혁명의 상징이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 사이에 그 이제 갑신정변하고 이제 1894년, 그 12년 그 사이에 일본이 한국을 일본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화 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탈중국화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 쩔어 있는 나라인데 조선이 너무 이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일본이 개혁을 해준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것도 뭐야? 남의 나라를 왜 네가 개혁을 시키냐고서. 어떻게 보면은 각자 더 영역을 넓히기 위한 계속. 그러니까 중국은 안 뺏기려고 그런 거고, 거네요. 일본은 뺏으려고 그런 거고. 그 사이에서 이제
외교사가 막 전개가 되고 그리고 한국을 가지고 이제 막 서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네. 한국의 자기 편 세력을 둬서 뭐 대원군은 중국 편이 됐다가 뭐 일본 편이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리고 또 개화파, 수구파 해가지고 개화파들은 일본 편을 주로 들었고 수구파는 당연히 이제 청나라 편이죠. 네. 저희 그 중국의 그 원세계라는 인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총독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한국의 종주국인데 네. 일본 세력이 온 다음에 종주국주의를 이제 지키려고 애를 쓰던 과정에 나타난 인물이 원세계인데 네. 저게 이제 와서 얼마나 고종을 못 살게 굴고 잘난 척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이 우리한테 지금도 네가 원세계냐 그러는 거가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건방지잖아. 네. 나이도 어린 놈이.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신문에 지가 원세계처럼 군다라는 게 바로 저기서 나온 거예요. 원세계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고종 앞에 그냥 뭐 군화 차고 칼 차고 들어가고 그런 놈들이라다. 근데 그런 원세계도 일본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아주 비겁한 인간이지. 예. 그 일본이 그 사이에 저게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네. 원래 그 일본의 문화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일본은 지식인이 곧 칼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네. 칼 쓰는 사람이 동시에 지식인이라는 특기가 있어. 우리나라는 붓글씨 쓰는 사람은 칼하고는 절대로 멀잖아. 네, 좀 일본은 나눠져 있는 느낌. 그게 합쳐져 있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서구 문명, 서구가 이제 군사 문명 아니에요. 네. 그 받아들이는 애들은 쉬웠고 동학난으로 인해서 나갔던 청국 군대가 왔고 그러니까 그때 그 갑신정변 때 네. 이제 그 책임지고서 우리 다 물러나자 한 일본군도 또 오게 됐고. 예. 그래서 그때 일본이 다 이기고서 저게 동양의 프로이센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때가 이제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지. 그 나라 하나가 잘 나가는 건 몇십 년 안 걸려요. 예. 그 형편없던 나라가. 예. 이제 그 비결은 항상 초반서부터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개방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방과 자유로운 이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예. 부자가 되는 원칙. 그냥 간섭하지 말고 놔둬라. 그게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인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아담 스미스의 책이 나오고 한 100몇십 년 지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책을 보고 미국이나 영국은 그냥 맹렬히 뛰고 있을 때라고 이때가. 아담 스미스의 책이 1776년에 나오거든요. 예. 미국이 독립하는 해에 나오는 예. 거라. 근데 미국의 독립하는 해는 미국의 독립은 뭐예요? 독립선언서. 인간의 정치적 자유.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책은 인간의 경제적 자유. 그래서 정치적 자유하고 경제적 자유가 딱 곱해지니까 경제 폭발, 산업혁명. 그래가지고 인간이 처음으로 보통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100년이 지났는데도 저러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 이제 이미 그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 이런 책들이 이미 나왔거든. 미국 독립하기 전에. 그걸 보고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민주국가가 탄생을 하는 거죠. 네. 동학난과 그 갑오개혁 그러면서 어떤 청일전쟁의 이제 서막이 그렇죠. 됐던 그런 결국 이제 사건들이죠. 동학난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는 if가 없지만은 홍제이가 와서 진압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청나라가 올 일도 없었고 일본도 올 일이 없었고 뭐 물론 이제 오고 싶었지만은 그러면은 청일 전쟁이 없었으면은 그 다음 역사가 어떻게 됐지 전혀. 근데 이제 그게 다 그럼 홍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총사령관이 되었느냐? 12년 전에 그 민비를 얻고 도망간 민비가 너무나도 고마워하는 장군이 된 거죠. 인사의 문제지, 그죠? 예, 그러네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일 전쟁에 딱 이기니 러일 전쟁이 아니다. 청일 전쟁. 1895년 그거에 일본이 이길 무렵에 민비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러시아를 쫓아버려야 되는데 일본은. 근데 보니까 민비가 러시아 쪽에 붙거든. 그러니까 요 연결고리를 없애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그 전번 시간에 일부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청일 전쟁 당시에 그 한반도 주변 국제 정치 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민비가 살해되는 그 장면도 잠깐 더 설명을 할게요.